자, 이 두 경제를 비교해 봅시다. 케이스 1인 국가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하니까 0.95씩 감가상각이 발생해서 1,000원이 1년 뒤에는 이만큼, 1년 더 뒤에는 이만큼, 3년 뒤에 이만큼의 구매력을 갖게 되는데, 케이스 2, 뭔가 살 때마다 떼가는 이 경제는 거래할 때마다 5%씩 세금 떼가니까 1 빼기 0.05씩이 곱해지는 거예요. 얼마? 0.95죠? 2년이면 2번 떼갈 거 아니에요. 세금 2번 떼가니까. 3년이 3번 떼갈 테니까 3번 떼가겠죠. 근데 결과 보시면 같죠?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든 세금을 걷든 결과는 같아요. 정부의 구매력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세를 발생시키면 쉽게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대가를 하나 치르고, 그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걸 대가로 정부는 어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브라질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인데 80년대부터, 그러니까 20세기 말에 2번 있었죠. 브라질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재정이 불안해가지고 결국 정부가 자꾸 돈을 빌린 거죠. 마치 이제 위태로운 가정이 돈을 계속 빌리는 것처럼 빌리다가 이자를 감당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화폐를 많이 찍어서 감당하는 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노란색과 초록색이 각각, 보라색은 인플레이션율, 초록색은 화폐 공급 증가율인데 거의 같이 가고 있죠. 그래서 정부는 부채가 많은 정부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할 때 지폐 인쇄로 그 적자를 떼우려고 할 수가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이마르 공화국이었고 1차 대전에서 패망하면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됐거든요. 그리고 실제 인플레이션을 통해 재정 적자를 경감하거나 완화하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러냐? 그래서 이거 가로축은 통화량 증가율이고, 그러니까 이쪽 오른쪽에 있을수록 통화량이 빠르게 증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평균 인플레이션율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빨간색 라인은 통화량 증가율 빼기 3% 인플레이션율입니다. 그래서 화폐 수량세에 기반한 이론적 예측치는, 자 보시면 여기 약간 어긋나죠. 이게 3%포인트예요. y는 x 빼기 3 하면 3만큼 오른쪽으로 평행이동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빨간 라인 이론적 예측치인데, 그리고 이게 실제 관측치고 보시면 아예 틀린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엄청 잘 맞는다. 화폐 수량술에만 기반한 이론적 예측치가 잘 맞는다고 보기도 어렵죠. 자, 그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무엇이냐? 인플레이션 나쁜 거냐? 사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일단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 돈을 그냥 가지고 있어, 통장에 1,000만 원 갖고 있어 라고 하면 사실 오늘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것보다는 내년에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더 적거든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구매력이 약화됩니다. 다만 임금이나 명목이자율 같은 경우, 즉 여러분들이 통장에 1,000만 원 넣어놨다면 사실은 감가상각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은행이 설정한 이자율은 그런 물가 상승률보다는 약간 높거든요. 특히 이제 임금이나 명목이자율도 시간 갭이 약간 들어가긴 하지만 이런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서 임금도 올려주고 명목이자율도 올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총 구매력 악화가 되는 것은 이제 약간 상쇄가 돼요. 다만 여기서 염두에 둘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것은 언제나 화폐적 현상일 뿐이지 실물적인 현상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케인즈 학파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단기 효과가 있지 않냐,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봤던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뭐냐면, 만약에
화폐 중립성에도 불구하고 미시 변수적으로는 확실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배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을 예로 들어보면, 자, 금융거래는 언제나 미래에 대한 거래죠. 미래 전망에 대한 거래인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발생했다. 근데 차입자 대부자들은 그냥 뭐 내년 1년짜리 뭐 대부라면 그 1년 동안의 통상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이자율을 설정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때 예상했던 인플레이션율보다 실제 나타난 인플레이션이 더 높았다 라고 하면 누가 이득이겠어요? 빌린 사람이 이득이겠죠. 근데 예상보다 낮을 경우는 반대로 빌려준 사람이 이득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 인플레이션이 낮을 줄 알고 한 5%일 줄 알고 내가 이제 돈을 빌렸어. 10%에 하기로.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한 20% 인플레이션이 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실질적으로 100만 원을 당시 빌렸지만 100만 원이 되게 헐값이 된 상태로 갚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득을 봅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대부자가 손해를 보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예상보다 높을 경우 낮을 경우에 어느 쪽이 이득인지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대부시 관계자들은 당연히 실질금리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계약은 명목금리라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게 함정이죠. 그래서 실질금리라는 것은 명목금리에다가 기대된 인플레이션율,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빼주는 건데, 요 놈이 발생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가 이제 차입자나 대부자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회피하기 위한 계약도 가능합니다. 변동금리 같은 걸 해가지고 리스크를 피하는 거죠. 변동금리란 뭐냐면 중앙은행이 설정한 기준금리가 변하면 올리면 나도 올리고 그쪽에 내리면 나도 내리겠다라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좀 부작용들이 있어요. 일단 하나 명심할 건 뭐냐면 초인플레이션은 무조건 이건 대재앙 사건입니다. 논할 가치조차 없어요. 너무 뭐랄까 막장이랄까? 아무튼 하지만 약한 인플레이션의 코스트에 대해서는 이야기 좀 해볼 가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 인플레이션의 실질적 비용으로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 구두창 비용. 약한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하면 인플레이션세를 피하기 위해서 보연금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빈번하게 ATM기로 왔다 갔다 하는 광경이 펼쳐질 수 있죠. 이게 실제로 그 약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ATM기의 풍경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쓸 만큼만 꺼내가지고 이제 쓰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주머니에 넣어놓으면 그 돈은 감가상각이 시작되거든요. 보상이 없으니까. 하지만 은행은 기본 이자율로 그 인플레이션을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실질 손실이 적죠. 구두창. 메뉴 코스트는 가격 변화로 인해 발생한 비용입니다. 다만 그냥 메뉴 코스트 말 그대로 이제 가격 수정에 들어간 비용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이 변했어.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소비자로서 행동할 때 외웠던 숫자가 틀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다시 정보 수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전 경제 참가자들이 한다는 거니까 사실 굉장히 비용이 유발되겠죠. 그리고 계산 단위 비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원래 화폐가 가치 척도로 기능하잖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그 가치 척도의 기능이 점점 그게 무슨 가치를 잘하면 자의 눈금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화폐에 대한 신뢰도, 척도로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조세를 부과하려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인컴, 소득세를 내려고 소득을 쟀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율이 높으면 재고 나서 이제 조세 부과할 시점에 얘 인컴은 또 달라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 때문에 조세도 마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된 만큼만 딱 걷어야 되는데 의도보다 덜 걷거나 의도보다 많이 걷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 같은 이제 통화주의자들은 최적 인플레이션율은 네거티브가 돼야 된다. 앞에서 말했던 이런 다양한 인플레이션의 코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하지만 현대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이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그냥 약한 인플레이션율을 발생시키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즉 2에서 3% 정도.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앙은행으로 넘어가서 통화정책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중앙은행은 경제권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은행이 바로 그 경제권의 법정 통화를 관리하는 책임 주체예요. 즉 그걸 법화라고 부르거든요. 법화 제도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기관. 여기서 법화라는 화폐 화자예요. 법정 화폐. 한국의 중앙은행 한국은행이고, 일본의 중앙은행 일본은행이고, 중국의 중앙은행은 중국은행이고, 미국의 중앙은행은 FRB, 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라는 곳이고, 유럽의 중앙은행은 ECB, 유럽중앙은행입니다. 자, 이 센트럴뱅크의 역할은 무엇이냐? 일단 최고의결기구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설정합니다. 이게 통화량을 영향을 미쳐요. 예전에는 통화량을 직접 목표로 해서 조절했었는데 그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점점 비효율적으로 되어가기 때문에 기준금리 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면 이건 단기금리로 먼저 파급이 되고, 그 단기금리로 파급이 될 경우에 장기금리로 파급되는 코스로 영향을 미치면서 대부분의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죠. 이건 굉장히 강력한 효과입니다. 통화정책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이런 거예요. 가능한 한 인플레이션율을 낮게, 하지만 포지티브 방향으로 유지하자. 2에서 3% 정도를 유지하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최대 수준의 생산 규모, 고용을 포함해서를 설정하자라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최대 수준의 고용은 결국 완전 고용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그러니까 실업이 존재한다면 그냥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 같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업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취직된 상태가 바로 완전 고용 상태거든요. 이걸 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중앙은행이 M1을 직접 통제했어요. 말 그대로 그 지폐량을. 그러다가 79년부터 경제가 엄청 활성화된 이후부터는 M2를 지표로 사용하다가 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M3까지 이제 그 통화지표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98년에 통화량을 목표로 한 제도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제로 전환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기준금리가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의 물가안정 목표제, 물가안정 목표치는 얼마인지가 나오죠. 이게 중앙은행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문에다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도구는 뭐가 있느냐?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민간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쓰게 되는 이 세 가지 대표적인 기구가 바로 공개시장 조작 정책, 대출 정책, 그리고 지불 준비 정책인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게 바로 공개시장 조작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미지로 보자면 여기 중앙은행이 있고 시중은행과 이제 리코노미 월드, 민간 부분의 상황이죠. 중앙은행 돈을 찍어. 그래서 은행에다가 은행의 채권을 사. 은행은 대출이 나가겠죠? 이게 이제 공채를 매입하는 사건입니다. 통화가 증가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로로도 아무튼 민간 부분에 통화가 섞여 들어가게 만들었으니까.
반면 이제 중앙은행이 화폐를 회수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너무 많이 풀렸다.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중앙은행이 아까 가지고 있었던 이런 채권을 구매했잖아요. 다시 팔아요. 팔면 이제 팔았죠. 자, 그러면 중앙은행은 이 돈을 파기합니다. 재생 불가능할 정도로 되게 심하게 파괴를 해요. 그래가지고 없애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중에 있던 돈이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중앙은행으로 흘려 들어가서 중앙은행이 화폐를 그러니까 파기하는데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대출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은행 간 대출,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서로 갑자기 거래할 필요가 있을 때 이제 그 대출 시 적용한 금리인데, 요 놈도 시중금리에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재할인율이 상승했다 라고 하면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대부자금량이 감소하는 식으로 이제 대출정책의 그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급준비율을 조정하는 건데, 지준율을 증가시키면 당연히 화폐가 감소되겠죠. 왜냐하면 승수가 적어지니까, 화폐 승수가. 근데 이거는 영향이 너무 커서 사실 복잡한 경제일수록 이런 식의 제도는 좋지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마켓에 맡기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 에스모글루 선생의 교과서에는 여기부터 이제 미국 지불준비금 얘기로 쭉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에 해당되는 게 콜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콜이 뭐냐? 콜시장 이럴까 왠지 막 콜택시 불러야 될 것 같지만, 택시를 부르는 콜이 아니라 돈을 부르는 콜입니다. 우리 은행이 지금 결제하는데 돈이 모자란데 니네 은행에서 좀 여유자금 좀 빌려줘 라고 하면 서로 그런 걸 이제 하루짜리 막 길어도 30일 안 넘게 거래하거든요. 이걸 콜자금이라고 합니다. 콜시장. 거기서 형성되는 이자율이 있는데, 원래 한국은행은 이 콜금리를 중앙은행이 설정해 버렸어요. 야, 우리 중앙은행 콜금리는 1.75%다. 니네들 거래할 때 꼭 그렇게만 해야 돼. 라고 이제 공표를 했었는데, 역시나 경제가 복잡해지면서 조금 더 간접적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게 기준금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준금리는 7일짜리 조건 환매부 증권 금리인데, 이 조건이란 건 뭐냐면 7일 내로 다시 되산다. 네가 내 채권 사줬어? 내가 다시 그 채권을 다 되사갈 거야. 7일 내로.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자율이 높아서 되게 선호도가 높대요. 근데 이 금리를 중앙은행이 결정해 버립니다. 시장에서 결정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요걸 얘기를 좀 할 건데, 우리는 콜금리랑 그리고 교과서에서 언급한 콜금리랑 이제 기준금리를 원래는 좀 다른 건데 거의 똑같거든요, 둘이. 그래서 그냥 다 콜금리라고 통칭해서 이야기할 텐데, 기준금리에 대한 이론과도 다 맞아요. 모순 없이 잘 맞습니다. 그럼 콜금리랑 기준금리가 정말 같이 가느냐?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올해 딱 한 번 인상했어요. 11월 30일에. 그럼 그 전엔 언제 조정했느냐? 2017년 11월 30일에 한번 조정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기준금리는 빨간색인데, 얘는 어차피 상분에 정하면 그대로 가는 거니까 완벽한 수평선을 보이고 있죠. 여기 있는 이제 좀 꼬불꼬불탕한 요 놈이 콜금리입니다. 콜시장의 수요 공급으로 결정되니까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거의 완벽하게 기준금리를 따라다니고 있죠. 그래서 콜금리와 기준금리를 이제 기준금리라고 쓰는 게 좀 더 명확한 표현이긴 한데, 둘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콜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파악해야 됩니다. 어떻게 파악하느냐? 우리가 언제나 수요 곡선 그릴 때 했듯이 다양한 콜금리에 대해서 민감부에서 수요로 한 콜 자금의 양을 찍어보자는 거죠. 당연히 이자율이 낮을수록 콜 자금은 더 빌리고 싶어지는
그런 자금 조달원이 되죠. 따라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콜 자금 수요 곡선은 언제 이동할까? 몇 가지 케이스를 예로 들었어요. 자, 만약에 경기가 증가하는 방향이다라고 하면 콜 자금 수요가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경기 활성화되니까. 유동성에 대한 수요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늘어났다면 당연히 유동성 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화폐를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콜 자금 수요 곡선은 오른쪽 이동할 겁니다. 기초예금 규모, 이건 이제 그 은행의 손님들 이 예치금한 총량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수요 곡선 늘어난 그 자체죠. 법정 지준금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금은 7%인데 10%를 올리겠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지불 준비금으로 축적해야 되는 돈이 필요하니까 갑자기 그 콜 자금에 대한 수요가 확 증가합니다. 그럼 공급은 어떠냐? 중앙은행이 공급을 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공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까 콜 시장의 금리가 기준금리랑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무조건 고정할 수 있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자신이 정책 목표로 설정한 금리가 있을 때 그걸 그냥 무조건 관철시킵니다. 따라서 세로 축인 이자율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래프가 나와요. 그게 바로 수직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낮추고 싶어, 낮춰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머니 디맨드 민간에서 형성되는 거니까 중앙은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빨간 라인 머니 서플라이는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얘를 한쪽으로 옮기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타겟을 맞출 수 있죠. 자신의 목표를. 만약에 이자를 올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주어진 머니 디맨드에 대해서 머니 서플라이를 이런 식으로 설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미국의 정책금리가 어땠을까? 이게 54년부터 2014년까지 총 60년에 걸친 데이터거든요. 여기 이제 회색으로 뭔가 칠해져 있는 부분인데 이게 바로 경기 침체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 2008년 크라이시스, 2000년 닷컴 버블, 90년대 초 소비자 신뢰지수 약화, 80년대 디스인플레이션, 오일 쇼크 2차, 1차, 그 다음에 60년대도 뭔가 불황 이벤트가 있었나 보네요. 금리는 어떻게 돼요? 보시면 되게 뭐랄까, 경기 침체기에 떨어지는 경향성이 되게 많이 보이죠. 지금 보시면 거의 대부분 이 회색이 칠해져 있으면 아래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프가. 뭐냐면 금리가 낮아진다는 거죠. 금리가 정책금리가 낮아졌다. 아까 그래프에서 보시면 금리 타겟 낮출 때 화폐통 공급량이 늘렸죠. 즉 이 시기에는 기준금리 낮추면서 그로 인해 이제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찍어낸다. 시중에 돈을 많이 푼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케인즈 학파가 제시했는데,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 장기적으로 효과 없다는 데는 모든 경제학자들이 동의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당연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폐는 화폐일 뿐이잖아요. 아무 베이스가 없는데 실물 경제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화폐만 늘어났다고 해보세요. 그럼 뭔가 그냥 상징만 늘어난 거니까 물가에만 반영될 거 아니에요. 이게 고전적 견해인데, 케인즈는 잠깐 동안 가격이 느리게 변하기 때문에 그 화폐가 많이 풀린 게 마치 잠깐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든 것과 같은 효과를 줘서 잠깐 동안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은 결국 통화량 증가율과 같이 가는데, 다만 이제 실질 부분의 성장률은 빼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폐는 상징일 뿐이니까 실물 부분에 근원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게 결국 화폐 중립성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지만 단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중앙은행이
주요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면 97년 외환위기라든가 미국 정부로 치면 2008년 크라이시스 때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낮췄어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단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즉 그 충격으로 인한 데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풀린 화폐는 장기적으로 물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에 영향을 줘요. 이런 예측의 변화는 장기제로 영향을 미치고 결국 투자 의사결정에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당연히 모든 의사결정은,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실질률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그 중앙은행이 기대에다 영향을 미치게 되면 결국은 좀 장기 투자 자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준금리를 하락시켰어요, 우리가. 그러면 단기 먼저 파급을 한 다음에 중기 이자율에 파급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장기 이자율까지 파급이 되잖아요. 당연히 기준금리 하락시키면 장기 기대 실질 이자율도 변하지만, 기준금리의 변화만큼 이렇게 민첩하게 변하지 않아서 되게 둔하게 변합니다. 좀 이따 차트를 보시면 아실 텐데, 여기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는 민간에 의해 형성이 된다는 건데, 이게 중앙은행을 얼마나 불신하냐, 신뢰하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앙은행 불신하게 되면 어떻게 발표해도 인플레이션 기대가 변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게 돼요. 다만 이 인플레이션 기대가 민간에 대해 형성이 되고 이제 그 인플레이션의 기대가 크게 변하지 않는 상황의 예외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초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크게 변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기준금리랑 장기금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 하나의 차트를 보자면, 이 보라색이 미국의 기준금리예요. 미국이 그 중앙은행이 정했다는 거죠. 빨간 라인은 프라임 레이트라고 해서 최우량 고객이 이제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고객에 대한 이자율인데 거의 똑같이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녹색의 지 맘대로 놓은 녹색 아이는 뭐냐? 요게 30년짜리 이제 그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0년짜리 채권의 현재 그 이자율은 지금으로부터 30년까지의 전망을 이제 이쪽에 그 가격으로 붙인 거예요, 이자율로. 근데 보시면 아주 큰 트렌드에서는 약간 올라갔다가 전반적으로 계속 내려가는 트렌드가 있잖아요. 얘도 그러면 아예 그 트렌드를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니죠. 약하게나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 단기적인 변동이 있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사소한 사건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8년 크라이시스는 정말 큰 사건이지만 30년짜리 국채에서 봤을 때는 길어야 5에서 10년간은 불황으로 인지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그 장기 이자율은 단기 이자율보다 훨씬 더 둔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영향을 미쳐요. 둔하긴 하지만 영향을 미치긴 미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은 경기 변동 이야기하면서 전체 강의를 마무리 지을 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